밀링크와 릴리는 둘 다 중국 유학생이었을 때 시드니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딸 1명과 아들 2명, 즉 15세 브렌다, 12세 헨리, 9세 테리 등 3자녀를 두었습니다. 밀링크와 릴리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브렌다는 온화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감정이 풍부한 소녀입니다. 헨리는 외향적이며 친구가 많고 스포츠, 특히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한편 9세의 테리는 항상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매우 조화롭고 긴밀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2년 밀링크는 시드니 에핑의 사과 공급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연간 약 $1,000,000의 매출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곧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어가 밀링크와 릴리의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들은 항상 열정적이고 고객에게 친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에핑의 아름다운 북부 교외 지역에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릴리의 누나 아이렌도 가족과 함께 살며 신문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밀링크는 효자이며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인 양페이 씨와 페이싱 씨의 개인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밀링크의 여동생 케이티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는 중국의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러나 2002년에 케이티와 로버트는 호주로 이민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멜버른에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링크 가족은 항상 케이티의 가족을 도와주었고 두 가족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냅니다. 케이티는 또한 밀링크, 릴리 및 아이렌과 함께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밀링크의 부모는 종종 요리를 준비하고 두 자녀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대가족이 만나고 함께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금요일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케이티와 로버트는 학교 소풍 중이었습니다. 페이싱 부인은 두 손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싶은지 물었지만 헨리는 로버트 삼촌과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둘 다 거절했고 테리는 조부모님에게 인사했습니다. 밀링크 가족 전체가 오후 9시쯤 집에 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은 신문 가판대가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해는 이미 높았고 민 씨의 가게는 여전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배달된 신문이 가게 밖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년 동안 매장은 항상 이른 아침부터 영업해왔기 때문입니다. 신문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이 되어 민 씨의 여동생인 케이티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케이티는 또한 그녀의 오빠가 문을 열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와 로버트는 곧장 민 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도보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케이티는 가족 모두가 아프거나 늦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약간 걱정했습니다. 케이티는 자신이 목격하게 될 일이 최악의 악몽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티와 로버트는 아래층에 문을 열어두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으며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케이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티와 로버트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민 씨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릴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릴리의 몸은 침대 위에 피 웅덩이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너무 잔인하게 맞아서 변형되었고 천장, 벽, 바닥, 가구 전체에 피가 튀었고 방 전체가 피 냄새를 풍겼습니다. 나머지 침실도 같은 장면이었는데 침실에서 아이렌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두 소년 헨리와 테리도 바닥에 누워 죽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망치로 맞아 죽었으며 피가 도처에 널려 있었고 이 사건은 호주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KT는 내구의 시신을 보았지만 민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통화가 끝날 무렵 KT는 당황하며 로버트에게 자신을 집에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렵다고 말했지만 로버트는 부모님을 데리러 오라고 고집했습니다. KT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KT를 만났습니다. KT는 민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해 경찰은 당초 민 씨가 가족 전체를 살해한 용의자가 아닐까 의심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법의학팀은 민 씨의 시신이 릴리 옆에 두꺼운 보호막 아래 누워있는 것을 재빨리 발견했다. 그 역시 다른 가족들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KT의 부모는 너무 충격을 받고 절망스러워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브렌다는 학교 소풍을 가던 중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괜찮은지 묻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브렌다는 그들이 일종의 불쾌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브렌다는 친척들과 교장으로부터 나쁜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렌다의 학교는 그녀가 가능한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시드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착륙 후 브렌다는 KT와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여론에 큰 관심을 끌었고 처음에는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살인 자살이었을 수도 있고 민 씨가 온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증거는 경찰이 이 소문을 신속하게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 씨를 비롯해 다른 멤버들도 머리 부상을 크게 입었다. 이 부상은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발생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약탈이나 도난 흔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범인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집의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선도 외부에서 절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브렌다의 침실이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다른 방문고리에는 핏자국이 있었지만 브렌다의 방문고리는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공격 당시 브렌다가 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경찰은 또한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벽과 바닥의 혈흔을 토대로 24개의 피 묻은 신발 자국을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살인이 오전 2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 씨가 가장 먼저 살해당했고 릴리, 헨리, 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과 이모가 살해당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집 위에서 발견된 소년들의 혈흔과 위치를 분석하여 경찰은 헨리와 테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헨리는 머리를 3번 맞았고 테리는 공격을 받은 지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희생자는 둔기에 의한 외상과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가 망치와 밧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며칠 후 경찰은 로버트와 KT에게 현장을 재구성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T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방에 있는 각 사람의 시신이 위에서 아래까지 피로 뒤덮인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숙인 채 통역사를 통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 KT와 로버트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 발언을 요청했고 경찰이 곧 잔인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 씨 가족이 살해된 지 3주 후 폭풍우가 지나갔고 KT와 로버트는 매장을 인수하여 브렌다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브렌다를 입양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2009년 8월 민 씨 가족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애도와 슬픔의 분위기가 행사를 덮었고 모두는 잔인하게 생명을 앗아간 온유하고 순진한 사람들에 대한 답변과 정의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로버트를 점점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경찰관에게 집안에 시신 오구가 있었지만
당시 법의학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민 씨의 시신을 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체가 4개가 아닌 5개의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더욱이 KT는 그에게 그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녀를 집에 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자가 아직 집 어딘가에 있거나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여전히 KT의 긴급한 간청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데리러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험에 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의혹일 뿐, 경찰은 그를 기소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브렌다는 KT와 로버트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경찰은 브렌다가 그곳에 있는 동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로버트가 브렌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녀를 해치고 싶었다면 브렌다가 소풍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로버트는 브렌다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없을 때 공격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은 A6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로버트가 여러 사진에서 자주 신었던 신발과 동일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카메라를 통해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로버트가 신발 상자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조각들을 물통에 담그고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A6 신발 크기 9.5의 상자였습니다. 신문을 받은 지 며칠 후 로버트는 경찰에 전화하여 처음에는 집에 시신 오구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시신 사구와 오구를 의미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행동에 놀라움을 느끼며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차와 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는 민 씨 가족이 살해된 날 차고를 청소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고 주장해 경찰은 그의 차고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법의학팀은 얼룩번호 91로 표시된 얼룩을 바닥에서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얼룩의 샘플을 연구소로 보냈고 테스트 결과 피해자 5명 중 4명의 DNA 혼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5일 로버트는 밀링크 가족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임씨 가족은 깜짝 놀랐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KT는 여전히 남편을 변호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그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로버트가 떠나기 전에 KT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렌다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소식을 받기 위해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그녀가 항상 로버트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브렌다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그 소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와서 가까이 서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브렌다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는 분명히 그녀가 무언가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